오늘 배울 거는 먼저 인퍼런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두 개가 완전 다른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었던 거랑도 약간씩 다르면서 뭐 당연히 LLM을 이제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강의 슬라이드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맨날 빨리 했으니까 그건 똑같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했었던 게 이제 패럴리즘, 그러니까 병렬화를 어떻게 해서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되게 많은 걸 배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패러렐, 데이터 배치를 나눠가지고 GPU한테 각각 뿌려주는 그런 방법도 배웠고, 뭐 제로, 원, 투, 쓰리, 혹은 제로, 쓰리를 FSDP라고도 불렀죠. 플리샤드 데이터 패러렐이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이것만 쓰는 건 또 장점 항상 이게 옵티멀한 건 아니니까 다른 것까지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선택지들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패러렐, 정확히는 모델 패러렐에 들어가는 이제 레이어 와이즈 패러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마이크로 배치 단위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걸로 병렬화를 시키는 걸 배웠었죠.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텐서 패러렐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텐서 패러렐을 쓸 때는 저희가 시퀀스 패러렐도 같이 써서 긴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시퀀스 단위로 잘라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는 것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익스퍼트를 어떻게 병렬화 할 건지 요즘 다 MOE 구조를 쓰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말했는데 시퀀스 패러렐은 저기 텐서 패러렐로 안 되는 영역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이제 시퀀스하게 패러렐 하자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컨텍스트 패러렐이 제가 잠깐 잘못 말했는데 긴 시퀀스를 여러 GPU를 가지고 스플릿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컨텍스트 패러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이 룰 오브 썸스 같은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텐서 패러렐은 항상 인터노드에서만 동작하게끔 인트라노드에서만 동작하게끔 한 노드에 뭐 8개 GPU가 있으면 그 안에서만 동작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 머신들이나 여러 노드끼리는 뭐 PP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패러렐을 쓰고 뭐 그래서 요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뭐 3D 패러렐, 4D 패러렐, 5D 패러렐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패러렐리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서 써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의 환경들을 최대한 익스플로이트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패러렐리즘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하면 3D 패러렐리즘이고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익스퍼트 패러렐까지 쓰면 라마 뭐였지? 그 4D를 뭐 했었더라? 라마는 익스퍼트를 안 쓰고 딴 걸 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4D 패러렐리즘까지 쓸 수도 있고 뭐 딥시크는 또 뭐 3D만 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유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당연히 병렬화를 해야겠죠. 인퍼런스 할 때 병렬화를 당연히 해야겠는데 주된 요소는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도 있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로 뭐 저희가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이 이제 인퍼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병렬화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트릭을 썼는지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딥러닝 모델을 돌려봤으면 사실 트레이닝 빼고 다 인퍼런스잖아요. 추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LLM에서는 모델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풋으로 프롬프트가 가지고 오면 들어오게 되면 얘를 가지고 리스폰스를 혹은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뱉게 하는 게 인퍼런스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인퍼런스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트레이닝이야 뭐 저희가 사실 굳이 LLM을 트레이닝 할 필요는 없으니까 딱히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뭐 해봤자 파인 튜닝, 스크래치부터 학습은 안 할 테니까요. 근데 인퍼런스는 뭐 온갖 데에서 저희가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LM 서비스를 쓰면 그것 자체가 인퍼런스를 하는 거고 아니면 뭔가 LLM들이 특히 요즘에 NLP 학회들 논문들 보면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혹은 저희가 다다음 주차 정확히 3주 뒤에 배울 그런 RL 베이스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밸류에이션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RL을 통과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인퍼런스가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인퍼런스야말로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닝은 한 번만 하면 사실 뭐 모델이 바꿔치기가 되지 않는 이상 고정일 텐데 인퍼런스는 데일리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오픈 AI가 하루에 한 8.6 트릴리언 토큰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딥시크 V4가 학습하는 토큰이 32트릴리언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의 어떤 컴퓨테이션의 리소스를 1대1로 매핑시킬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한 4일 정도면 딥시크가 학습했던 토큰을 다 쓰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이고, 따라서 인퍼런스를 어떻게 이피션시하게 만들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인퍼런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트래디셔널한 모델과 LLM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일단 LLM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한다는 말은 토큰을 그냥 생성한다, 토큰 제너레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 경제적인 게 좀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챗봇처럼 LLM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그 웹에서 쓰는 거 그거를 쓰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큰을 입력을 할 때 인풋 토큰, 인풋 프롬프트를 줄 때 좀 짧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길게 쓰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이션, 응답들이 되게 길게 나오죠. 근데 다행인 점은 사람은 어쨌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챗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여기서 병목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당연히 여기서 중요하긴 한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머신보다는 레이턴시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챗봇보다는 에이전트하게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토큰에 대한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 클라우드 코드를 쓰든 안티그래피티를 쓰든 코덱스를 쓰든 우리는 중간에 가끔 인터럽션만 딱 걸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거 계속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알아서 동작하고 알아서 어떤 툴을 쓸지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사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보는 코드라는 어떤 아웃풋 토큰 자체보다는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리고 머신들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큼 뭐 우리의 어떤 레이턴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태스크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LLM 서빙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머신러닝 모델들, 뭐 딥러닝 모델들과 LLM의 인퍼런스 서빙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약간씩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쳤으면 이미지를 넣으면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근데 LLM에서는 프롬프트와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디코딩을 할 때 그 컴플리션을 만들기 위해 디코딩을 할 때 하나씩 계속해서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여러 번의 포워드 패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추럴 랭귀지의 특성상 아웃풋 사이즈가 당연하게도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떨 때는 되게 짧은 리스폰스만 하면 되고 어떨 때는 되게 길게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KB 캐시라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LLM 서빙할 때, 인프런스 할 때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배우겠지만 좀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들도 있어요, 인프런스 할 때.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냥 논문을 쓸 때 뭐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이거 실제 리얼월드에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서빙을 하면 엄청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고려해야 되는 요소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프리필 스테이지와 디코드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특성이 너무나도 다르다. 뭐 또 한 가지는 뭐 물론 KB 캐시에 약간의 디펜던시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프리필 스테이지와 디코드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다는 점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너무 힘든 점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LLM을 서빙을 할 때 워크로드 자체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 이 프리필과 디코드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일반적인 LLM을 가지고 인퍼런스 할 때는 당연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한 단어씩 정확히 한 토큰씩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T라는 시퀀스의 길이에 해당하는 어떤 센텐스를 끝까지 샘플링을 하려면 T의 3승만큼의 플롭스가 필요해요. 한 토큰당 T의 제곱인데 이거를 T개만큼 하나씩 매번 해야 되니까 하나가 더 붙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프리필과 디코드라고 스테이지를 나눠가지고 명시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입력 프롬프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한 단어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KB 캐시를 빌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KB 캐시를 가지고 이제 한 단어씩, 한 토큰씩 생성을 하는 디코드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처리한다는 게 뭐 당연히 나눠야 되겠지만 나눠서 처리하고 그걸로 KB 캐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필필 단계는 당연하게도 여러 개의 토큰, 사람이 뭐 여러 토큰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입력을 할 테니까 그것들을 넣어서 한 번 딱 어텐션 다 계산하고 한 번 포워드 패스 계산해서 KB 캐시를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연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GM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시퀀스를 길게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트 바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반면에 디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토큰씩 5초 리글스박에 생성을 하다 보니까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형태로 GEMV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프리필보다는 좀 작은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메모리에 되게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래서 메모리 바운딩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LLM 인퍼런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스테이지냐에 따라서 저번에 배웠었던 이 루플라인 모델에서 컴퓨터 바운드냐 메모리 바운드냐가 차이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같은 인퍼런스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필요한 어떤 테크닉들이 다른 거죠. 하드웨어가 이걸 바라볼 때 이 워크로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VLLM 가장 유명한 거 없고 SGLang, 뭐 TensorRT도 쓸 수 있고 라마.cpp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인프런스 패키지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이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테크닉들 어떤 식으로 방법들이 발전이 되어 왔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 이제 최신 것까지는 아니고 작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 이제 VLM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좀 오렌지색으로 쳐놨고요. 참고로 이게 VLM이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버클리에 있다가 만들고 지금 스타트업 창업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약간 사이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인퍼런스 측면에서 좀 많은데 먼저 이런 그 이피션시한 인퍼런스를 위해서 얘기하기 전에 샘플링에 대해서 어떻게 LLM을 샘플링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LLM을 서빙을 할 때 필요한 매트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KB 캐시는 사실 저번에 했었던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리캡 정도 하고 그리고 VLLM에 있는 대부분 그 VLLM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요 정도인데 뭐 다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마 좀 인트로덕티브하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샘플링을 먼저 보면 샘플링을 한다라는 말은 소프트맥스 마지막 레이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레이어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소프트맥스 확률을 가지고 어떤 토큰을 뽑을지 어떤 토큰을 다음에 생성을 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VJ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토큰부터 t 번째 토큰까지 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디 샘플링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소프트맥스 확률이 만들어지면 탑 1을 그냥 고르는 거예요. 가장 확률 높은 거를 무조건 고르는 게 그리디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아그맥스로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처럼 아그맥스를 취해가지고 샘플링 하는 게 그리디 샘플링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경우에는 이런 확률이 들어왔을 때 맨 위에 있는 learns라는 거를 learns라는 거를 항상 찍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디 샘플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식이고 우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사용하는 샘플링 방식인데 LLM에서 혹은 NLP에서 이렇게 그리디 샘플링을 하게 되면 항상 비슷한 답변만 나올 수가 있죠. 항상 높은 확률만 가진 애들만 나오니까 약간의 그 다이버시티, 랜덤성이야말로 다이버시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실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디 샘플링을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랜덤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요. 랜덤 샘플링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확률이 들어왔을 때 이 확률에 따라서 토큰을 다음에 나올 토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20% 확률로 러런스가 결정이 되고 10% 확률로 프롬스가 결정이 되고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소프트맥스의 확률로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확률을 만들었으니까 그 확률을 토대로 어떤 토큰을 예측할지를 예측하는 이 랜덤 샘플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샘플링에 같이 사용되는 개념이 템퍼처 스케일링인데 요거는 소프트맥스의 요 식에다가 이 VJ 같은 이런 로짓에 뭐 T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우라고 주로 쓰기도 하는데 요 값을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템퍼처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이버시티랑 퀄리티 차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좀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조절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타우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경우, 이 그림에서의 왼쪽인데 낮게 가져가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요 식에 따라서 로짓이 큰 값들을 굉장히 강하게 확률을 밀어주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카와 트럭이 로짓이 좀 강하다 보니까 확률이 얘가 되게 피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엄청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확률에 따라서 카와 트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다이버시티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항상 괜찮은 그럴듯한 퀄리티가 높은 답변만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로우 템퍼처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이로 가져가게 되면 얘는 점점 더 이 전체적인 확률이 좀 스무스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카와 트럭이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나머지 애들 엘리펀트와 같이 좀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말이 안 되진 않는 이런 것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이버시티가 더 좋아진다. 하지만 좀 더 이 상쇄된 퀄리티가 노이즈하고 저퀄리티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우를 가지고 템퍼처 스케일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오프를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타우가 점점 작아지면 뭐 그리디 알고리즘과 그리디 샘플링과 동일해지겠죠. 거의 뭐 카만 여기서 거의 1.0이 되고 나머지가 0.0에 가까우면 완전 그리디는 아니겠지만 그리디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적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들도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생성이 되면 안 될 텐데 생성이 돼서 퀄리티가 낮은 그런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탑K 샘플링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템퍼처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나온 이 확률이 있으면 확률에서 탑K 토큰들만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또 여기에서 탑K 샘플링을 할 때 K를 1로 쓴다라는 말은 뭐 아그메스를 하는 거니까 뭐 그리디 샘플링과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K 샘플링은 K개, 탑 K개만큼 잘라서 거기서 이 그 랜덤 샘플링 할 때 랜덤 프로바빌리티를 노멀라이징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뽑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 원래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을 텐데 이거에서 K 값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좀 퀄리티를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탑 K 샘플링도 좋기는 한데 뭐 다른 방식을 써볼 수도 있어요. 탑 P 샘플링 아니면 누클리어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탑 K가 K개의 토큰, 상위 K개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만 뽑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소프트맥스의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탑 K개를 뽑았을 때 그 탑 K개에 있는 샘플들이 되게 다 비슷비슷한 샘플인지 아니면 탑 1이 되게 강하게 나오고 나머지가 약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탑 P 샘플링은 상위 몇 퍼센트의 확률까지만 고르겠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탑 K는 K 개수만큼, 토큰 개수만큼 고른다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0.9를 잡게 되면 상위 90% 확률 안에 들어가는 토큰들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의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샤프하면 토큰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르는 어떤 캔디데이트 토큰들이 굉장히 작아질 거고요. 플랫하게 되면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탑피 샘플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he cat is sitting under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LLM이 생각하는 확률, 소프트맥스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나는 0.8 정도를 가지고 탑피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소팅을 먼저 하고요. 0.35, 0.25 해가지고 누적되는 이 프로바빌리티가 0.8에 들어오는지를 가지고 탑 K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3개가 골라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랜덤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테이블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인퍼런스의 어떤 경제학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LLM이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퍼런스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매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LLM이 효율적인지, 우리의 서비스가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서빙 매트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저 사이드에 대한 인퍼런스 매트릭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보는 서버 사이드 인퍼런스 매트릭을 볼 텐데, 사실 이건 LLM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한다면 유저가 뭔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TTFT고 이거는 Time to First Token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챗GPT한테 인풋 프롬프트를 줬으면 첫 토큰이 나오는 시작까지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줬을 때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이니셜하게 리스폰스가 되는 타임까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전까지는 계속 로딩이 된다는 소리니까 뭐 그 로딩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5초 이내여야 된다고 하고 5초 이상이면 유저가 이탈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UX적으로. 물론 이제 GPT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TTFT가 어쨌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응답성을 높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네. 그리고 이 TTFT는 항상은 아니지만 이 프리필을 어떻게 하는지 프리필 코스트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 리즈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프리필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리즈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토큰을 쭉 내뱉기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리즈닝 토큰도 물론 여기서 생성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프리필 코스트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지표는 TPO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토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토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퍼 아웃풋 토큰이고, 혹은 이제 ITL, 인터 토큰 레이턴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첫 번째 토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토큰까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으로 뭔가 쭉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 되게 민감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얘는 디코드를 어떻게 잘하는지, 디코드의 코스트가 얼마나 좀 낮은지에 따라서 TPOT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풋 프롬프트를 챗GPT한테 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온점까지 끝나는 모든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뭐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TTFT 플러스 TPOT 곱하기 아웃플랭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희가 쿼리를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프리필을 할 거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리즈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작하는 토큰까지가 TTFT고 그 다음 토큰부터는 이제 디코드 페이스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는 TPOT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될 중요한 유저 사이드 인퍼런스 매트릭이고요. 서버 측면에서는 뭐 많이 생각하는 거 있죠. 뭐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 스루풋 이런 거 네트워크 아마 배우셨다면 뭐 흔히 많이 봤었을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뭐 밴드위스도 중요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LLM에서 스루풋이라고 한다면 1초당 토큰을 몇 개 생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초당 뭐 리퀘스트를 몇 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레이턴시, 그러니까 처리 시간과 이 스루풋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디코드 할 때 배치를 묶어가지고 가장 배치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서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메모리 바운드가 아니고 컴퓨터 바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배치를 높여가지고 디코드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배치 하나만 처리하는 것보다 전체 걸리는 시간은 길 거잖아요. 그 배치를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퀘스트 하나당 이제 레이턴시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루풋을 늘리려면 레이턴시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쪽만 맹목적으로 추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트루풋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레이턴시가 중요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는 스루풋이 최고니까 스루풋만 높일 거야 라고 배치 사이즈만 막 무작정 인퍼런스 할 때 높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스루풋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SLO라는 걸 이제 좀 깨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SLO는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레이턴시라든지 스루풋이라든지 아니면 에러율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듀레빌리티나 어빌리티 같은 그런 것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지속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측정 지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루풋을 높이는 건 좋은데 스루풋을 높인다고 갑자기 에러 레이트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레이턴시를 너무나도 급격하게 높일 수도 없으니까 요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서 일반적으로 뭐 스루풋만 보거나 아니면 레이턴시만 보는 게 아니고 굿풋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같이 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굿 스루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SLO,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SLO를 만족하는 리퀘스트만 가지고 스루풋을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루풋을 엄청 높였는데 이 스루풋을 높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TFT가 안 좋아졌다, 아니면 TPOT가 안 좋아졌다, 뭐 레이턴시가 안 좋아졌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스루풋을 계산할 때, 그 측정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SLO의 범위에 들어온 애들만 가지고 스루풋을 측정을 하자라는 거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만 실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쓸만하면서도 스루풋이 좋게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배치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TTFT 그 스루풋을 높이면 TTFT가 당연히 폭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측정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볼 여러 가지 시스템 디자인들이 이 구프 뭐 정확히는 스루풋도 그렇고 TTFT, TPOT 뭐 등등등 다 고려를 한 거긴 하지만 이 구풋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컨티뉴어스 배칭, 뭐 PD, 뭐 디스어그리게이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다 구풋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매트릭은 당연하게도 비용적인 매트릭이죠. 나머지 이전에 봤었던 거는 시간적인, 물론 시간도 이제 비용이니까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나가는 어떤 돈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GPU를 가지고 태워서 LLM을 서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클라우드에서 시간당 과금을 하든 아니면 내가 물리적인 GPU를 가지고 있든 그게 다 돈이거든요. 뭐 GPU를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공짜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GPU가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최대한 이제 갈궈야지만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API 같은 거 쓰시면 이제 달러당 혹은 뭐 1밀리언 토큰당 몇 달러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 퍼 1밀리언 토큰으로 많이 되고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걸 재는 시기 뭐 항상은 아니지만 대충 GPU를 1초에 쓰는지 얼마인지 물론 GPU를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년을 가지고 뭐 5년 뒤에는 이걸 가치를 0원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나눠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 GPU당 토큰 퍼 세크를 계산을 해서 이걸로 이렇게 매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GPU의 가격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항상 엔비디아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사야 되니까 요거는 고정이고 이 분모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스루풋을 높여가지고 코스트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내용들이 이런 여러 가지 코스트 매트릭들, 그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인퍼런스 매트릭들을 다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배웠었던 거를 그냥 리캡하는 차원에서 KB 캐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정말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배운 거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이것 또한 이제 예제랑 같이 여러 번 했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최대한 우리는 컴퓨트 바운드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제가 리캡하기 위해서고요. 이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전체 오퍼레이션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높여야지만 이피션트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항상 좋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100이 295의 리치 포인트, 피크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가진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이 295보다 낮으면 커뮤니케이션 바운드고 높으면 컴퓨터 바운드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높게끔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시퀀스 길이를 최대한 늘리고 배치 사이즈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컴퓨터 바운드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럼 레이턴시는 좀 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뭐 그런 예시들을 쭉 했었고 이런 행렬곱에서는 이제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계산을 하면 이게 배치 사이즈랑 디펜던시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행렬곱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최대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토익 example에서는 H100에서 돌릴 때 배치 사이즈를 295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리치 포인트, 루플라인 모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고 그게 아니라면 좀 안 좋은 케이스였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프리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디코드를 하나씩 처리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배치 사이즈가 1일 테니까 굉장히 메모리 바운드일 거고 좋지 않은 연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 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영업을 많이 했었죠. KB 캐시 사이즈에 대해서 여기도 뭐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듀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봤는데 뭐 MHA, MQA, GQA, 뭐 MLA 등등등 뭐 딥시크 V4에도 여러 가지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KB 캐시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 싶은 거는 이런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 이거를 줄여야지만 뭐 메모리 이제 액세스하는 코스트도 줄일 수 있고 연산할 때 드는 그런 뭔가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KB 캐시를 줄이는 게 단순히 메모리만 줄이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퍼런스에 대한 코스트 매트릭까지 같이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알고리즘적인 어떤 임프루먼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인퍼런스를 어떻게 서빙하는 시스템
어떻게 서빙하는지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좀 볼게요. 배칭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한 게 결국에 디코드 할 때 혹은 어떤 뭐 인퍼런스를 할 때 배치 사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물론 너무 급격하게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치 사이즈가 1인 것보다는 아까 295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 바운드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프리필 스테이지는 컴퓨터 바운드고 그다음에 디코드는 메모리 바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코드를 최대한 배치 사이즈를 많이 가져가는 게 시스템 측면에서는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퀘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씩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태틱 배칭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1, 2, 3, 4가 있을 때 첫 번째 유저는 뭐 S1을 이제 리퀘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저는 S2 쭉쭉쭉 이렇게 간다면 이거를 하나씩 처리하고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들어온 리퀘스트를 묶어가지고 배치로 묶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GPU를 좀 더 이제 태울 수가 있겠죠. 좀 더 컴퓨터하게 바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다음 슬라이드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LLM에서 내뱉는 프롬프트, 인풋 프롬프트도 될 수 있고 아웃풋 프롬프트도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리퀘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간단한 질문만 하면 되게 짧게 아웃풋만 내면 되는데 엄청나게 고도 뭐 이거 블로그 아티클 써줘 라고 한다면 엄청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배칭을 스태틱하게 묶는 거는 조금 서브옵티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보시면 이 S3 세 번째 리퀘스트는 요거 4개의 토큰 생성하고 그 다음에 끝나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 더 토큰을 5개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바로 끝나는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이거를 끝내기 전에 왜냐면 이거 배치 단위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끝내기 전에는 나머지는 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만큼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가장 긴 요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요것들을 다 낭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자원들을.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소리고 이거는 사실 되게 비슷하게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S2가 1000 토큰을 생성한다고 친다면 이만큼 아마 900 토큰 정도에 되는 이 시간들을 다 낭비를 해야 되는 거죠. GPU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면 다 코스트 손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항상 가장 늦게 끝나는 것까지 모든 리퀘스트들이 다 기다려야 된다. 배치가 끝날 때까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배치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5번째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5번째 리퀘스트는 지금 이 배치 전체가 끝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여기 남으니까 여기 좀 껴보고 싶거든요. 여기 껴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을 텐데 스태틱하게 배칭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인퍼런스 할 때 배치 캣 해가지고 포워드 패스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딱 중간에 하필 운 없이 엄청나게 뭔가 긴 리퀘스트가 하나 껴있는 그런 배치 중간에 리퀘스트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TTFT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첫 번째 토큰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GPU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면 나머지에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어쨌거나 종합하면 중요한 거는 GPU를 너무 아이들한 상태로 웨이스팅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태틱하게 배칭하는 거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컨티뉴어스 배칭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2022년에 올카라는 논문에서 좀 아마 많이 파퓰레이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배치를 결정을 할 때 아까는 리퀘스트가 끝나면 이거 리퀘스트 끝나면 전체 리퀘스트가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뭔가 얘를 뭐 빼고 할지 이런 걸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디코드하는 이터레이션마다 이 배치 스케줄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시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S3가 끝나는 요 빨간색 요점 있죠? 요점이 끝나게 되면 이때 모든 모든 배치에 대해서 디코딩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스케줄링이 돌아서 얘는 끝났으니까 새로운 리퀘스트가 있는지를 보고 새로운 리퀘스트가 있으면 얘에다가 딱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배치들을 이제 아까 스태틱 배칭에서 했던 것처럼 좀 낭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유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아이들을 한 GPU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루풋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 디코드, 그러니까 토큰을 하나씩 다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T5에서 다 이걸 생성한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될 텐데, 스케줄링이 이때 일어날 때 이 배치를 보면서 지금 끝난 배치가 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끝난 배치가 있으면 바로 이 배치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리퀘스트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리퀘스트가 있으면 이 영역에다가 딱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노란색이 프리필이거든요. 프리필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디코드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컨티뉴어스 배칭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요 그림에서만 보면 간단하게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LLM에서의 서빙은 프리필과 디코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KB 캐시라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KB 캐시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지, 이게 좀 민감한 요소고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당연하게도 리퀘스트는 항상 가변적인 길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거는 되게 짧고 어떤 거는 되게 길어요. 그리고 KB 캐시는 이 한 번 디코드가 일어나게 되면 얘를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KB 캐시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다음 스텝에서는 이전에 있는 KB 캐시를 써가지고 디코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컨티뉴어스 배칭을 할 때 스케줄러가 얘는 지금 나가야 될 타이밍이니까 나가, 그리고 새로운 걸 넣어 라고 한다면, 이 피니시된 리퀘스트를 다 전부 다 릴리즈를 해줘야 돼요. 헤비 캐시가 메모리 점유가 돼 있을 텐데 걔를 다 할당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리퀘스트는 당연히 KB 캐시를 얼로케이션 해줘야겠죠. 할당을 해줘야겠죠. 이런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작업, 우리가 해야 될 잡을 이 배치에다가 끼워 넣고 빼고 이게 아니고,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할지, 뭐 운영체제 때 되게 많이 배웠을 거지만 이런 작업들이 같이 동작을 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컨티뉴어스 패칭을 할 때는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다이내믹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뭐 들어갔다가 나가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KB 캐시를 얼로케이션 하거나 프리하거나 등등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빈번하게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디코드를 하는 단계마다 이 스케줄러가 작업을 하는데, 뭐 그냥 이제 모든 배치를 한 번에 다 리퀘스트 단위로 처리하고 나서 스케줄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빈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 4개의 어떤 리퀘스트가 있는데, A는 200 토큰 정도의 풀필을 했고요, B는 4K 정도의 풀필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얘는 200 한 번째 토큰의 어떤 디코딩을 하겠죠. 얘는 4K 플러스 1만큼의 토큰을 이제 디코딩을 할 거고, 다음 토큰을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화살표, 요 중간중간마다 스케줄링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약간 여기 잘리게 됐는데.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풀필이랑 디코드를 쭉 해서 리퀘스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D는 리퀘스트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의 이 스텝에서 앞에 2개는 생성을 해야 되고 뒤에 2개는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좀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KB 캐시를 HBM에다가 얼로케이션을 하거나 프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만 KB 캐시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LLM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시퀀스 랭스를 알 수 있으니까, 맥스 랭스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4096, 그러면 그 길에 맞춰가지고 미리 그냥 할당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메모리에다가.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 OS에서 뭐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미리 너무 많이 잡아놔 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잡고, 만약에 KB 캐시가 더 필요하면 그때 프리하고 다시 얼로케이션 하자, 리얼로케이션 하자. 뭐 C에서 많이 해봤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옵션 1보다는 당연히 웨이스트하는 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을 쓰면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이것도 OS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적합한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 OS 내용이잖아요. OS 내용은 다 옛날 90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생각해봤는데,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옵션 1처럼 블럭을 항상 많이 잡아놓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맥스 랭스가 뭐 100kb다, 뭐 그럼 4로 나누겠죠.
그럼 이 정도면 항상 다 100kb만큼을 KB 캐시를 이렇게 다 밀어 넣는 거예요. 할당을. 근데 만약에 프로세스 혹은 리퀘스트 A, B, C, D가 있는데 얘가 각각 60kb, 80, 30, 90을 쓴다면 C 같은 경우, 리퀘스트 C 같은 경우는 얘는 아무리 얘가 많이 아웃풋을 하더라도 30kb밖에 그 KB 캐시를 쓰지 않는데 100kb를 우리가 다 할당을 해놓기 때문에 나머지 70은 다 손해잖아요.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은 별로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딱 그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필요하거나 할 때 이 프리를 하고 다시 할당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컨티기어스하게 메모리에 할당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홀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지금 있는 요 공간보다 큰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여기다가 밀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LLM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노란색 계열이 첫 번째 리퀘스트고요. 초록색 계열이 두 번째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 2048 정도 토큰 맥스 랭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당하는 KB 캐시를 메모리에다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초록색도 뭐 마찬가지로 잡아놓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이 경우에 이 첫 번째 리퀘스트는 KB 캐시에 7개 정도가 있어요. 프리필을 7개 정도 했나 봐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나씩 생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요 정도까지 이 fathers force까지 하고 end of sentence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문장 끝이 될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성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인터널 프래그먼트가 되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고 초록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는 되게 애매하게 2개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여기다 할당을 아마 못 할 거예요. 너무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OS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거고 OS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페이징이라는 걸로 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 OS 그림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모든 걸 다 컨티기어스하게 저장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로지컬하게 버추얼 메모리에서 이제 페이지라는 단위로 이렇게 쭉 컨티기어스하게 하지만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에서는 이 프레임 혹은 블럭이라는 단위로 보관을 하고 이걸 다 잘게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징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뭔가 코딩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로지컬하게 컨티기어스한 공간에서 보지만 이게 실제로는 아까처럼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을 만들지 않는 작은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간중간 어차피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하니까요. 그러면 이 버추얼 메모리와 피지컬 메모리를 매핑을 시켜야 되는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마련해서 지금 요 로지컬하게 요 페이지는 실제 피지컬에서 몇 번째 프레임인지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KB 캐시를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페이지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KB 캐시가 들어오게 되면 혹은 KB 캐시를 얼로케이션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아까처럼 맥스 랭스만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한 만큼 크게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 일정하게 잘라놓는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피지컬 메모리는 이 블럭을 아무데나 그냥 껴넣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로지컬하게는 컨티니규어스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뷰를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프롬프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전체 KB 캐시를 이제 실제 피지컬 메모리에다 컨티규어스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다 블럭 단위로 쪼개서 블럭 0, 1, 2, 3로 쪼개서 그거를 이 블럭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놓게 되고 이거를 피지컬 메모리에다가는 non 컨티규어스하게 물론 블럭 안에서는 컨티규어스 해야겠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사전에 정의하잖아요. non 컨티규어스하게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KB 캐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블럭 0는 보면 여기에 뭐 페이지 1에 여기 있을 테니까 요거를 접근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 접근하면 되고 그 다음 블럭 2는 요걸 접근하면 되니까 물론 여기 약간의 읽는 오버헤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메모리 측면에서 이피션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페이지 어텐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계속 다이내믹하게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프리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의미한 이런 메모리 관리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실제 컴퓨터 하는 시간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페이지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 페이지 어텐션과 방금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 컨티뉴어스 배칭 이걸 합쳐가지고 VLLM의 거의
처음에 기본 기술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퀘스트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실제 로지컬과 피지컬이 나눠서 있기 때문에 피지컬에서는 이 첫 번째 A라는 리퀘스트와 두 번째 리퀘스트 B라는 리퀘스트가 막 번갈아 가면서 있을 수가 있게 되죠. 뭐 블럭에 따라서 쭉. 블럭 내에서는 컨티뉴어스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로지컬 뷰를 보면 각각의 리퀘스트는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나눠져 있어요. 다만 이게 페이지 테이블로 인해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LLM이 아니고 OS 수업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페이지 어텐션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원래 이제 OS에서도 뭐 프래그멘테이션이 엄청나게 문제였는데 이걸 페이징으로 잘 해결했다라는 것처럼 이 KB 캐시의 메모리 관리도 좀 문제가 많았는데 되게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서빙을 할 때. 근데 이거를 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LM에선 이걸 컨티뉴어스 배칭이랑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이 페이지 어텐션과 컨티뉴어스 배치는 뭐 너무나도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 있을 이거를 관리를 할 때 뭐 당연히 KB 캐시가 그 자체 통째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블럭 단위로 잘라가지고 페이지 단위로 잘라가지고 하게 되면 이걸 뺐다 넣었다 할 때 메모리 단위로 굉장히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합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서빙하는 관점에서 이 캐싱, 프리픽스 캐싱이라는 또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건 뭐 별게 아니고 우리 뭔가 이 챗봇을 쓰거나 아니면 에이전틱하게 코딩하는 툴을 쓰거나 할 때 우리가 입력하는 그 프롬프트가 처음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아니고요. 그 앞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진 못하지만 근데 뭐 클로드 코드 유출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툴들 보면 그 앞에 시스템 프롬프트 엄청 많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스트럭션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모든 이 챗을 할 때마다 혹은 모든 이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항상 다 고정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정되는 어떤 프리픽스한 프롬프트들을 전부 다 다시 계산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KB 캐싱을 해놓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픽스 캐싱이고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가 A랑 B가 들어올 때 앞에 있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랑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어떤 퓨샷 이그샘플,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이 퓨샷 저희 배웠었죠. 퓨샷 이그샘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KB 캐싱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프롬프트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이제 캐싱을 들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블럭 단위로 해싱을 해가지고 들고 오게 되면 되게 더 좀 효율적으로 들고 올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리퀘스트와 두 번째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여기 4 score and 7 years ago hour까지가 동일한 프리픽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블럭을 4개의 토큰 단위로 쪼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블럭은 0번째 블럭은 A랑 B 둘 다 동일하고 블럭 1 같은 경우에는 3개 토큰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디코드 토큰이니까 다르죠. 이 경우에는 블럭 제로를 A와 B 둘 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한번 계산이 됐으면 걔를 그냥 둘 다 그냥 들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리컴퓨테이션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블럭 단위로 들고 오면 그냥 연산이 바로 끝나고요. 블럭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트를 두 명이 동시에 하는 그런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개가 돼서 하나로 줄이고 카피를 딱 해서 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얘는 계산을 딱 하고 그 전에 같은 공유할 수 있는 프리픽스들은 캐싱을 해가지고 들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VLM 논문, 요 2023년에 나오는 페이지 어텐션에 해당하는 논문이었고, 근데 이거 말고도 VLM의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GitHub을 보시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좀 더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다큐멘테이션에서 들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doesn't batch, 이 사람들은 그 지금 프리필이랑 디코드를 컨티뉴어스 배칭을 당연히 우리는 한다라고 했는데 프리필이랑 디코드는 같은 배치에 웬만하면 안 준다라고 해요. 이 스트래티지가.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뭐 컨티뉴어스 배치의 특성상 그냥 뭐 프리필이 됐든 디코드가 됐든 그냥 다 이제 배치로 끼워 넣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이 접근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컴퓨터 헤비하고 디코드는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다음 토큰은 그냥 생성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디코드랑 필필이 같이 같은 배치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디코드를 하다가 중간에 엄청나게 필필을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레이턴시 측면에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청크 필필이라고 하는데 뭐 별게 아니고 아까 그 말씀드린 좀 컨티뉴스 패칭을 나이브하게 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먼저 필필이 되게 길죠. 필필이 길고 디코드가 좀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디코드랑 두 번째 리퀘스트의 이 필필이랑 같은 배치에 처리하게 된다면 이 스케줄링이 도는 이 컨티뉴스 패칭의 스케줄링이 도는 타이밍이 요 디코드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이 토큰 생성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필필이 끝나고 나서 얘가 다음 스케줄링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얘는 이미 빨리 끝냈는데 이 동안 다 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 경우에는 괜찮아요. 필필 끝나고 디코드한 상태니까 여기에는 대충 싱크로나이즈가 빨리 됐는데 문제는 또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얘도 필필을 해야 되니까 또 이때 이 두 개의 리퀘스트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TTFT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필필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TPOT 측면에서는 첫 번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토큰은 되게 빨리 나오는데 그 다음 토큰은 엄청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필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엔드투엔드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프리필을 청크 단위로 잘라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디코드는 똑같은데 이 디코드랑 프리필을 이 디코드랑 하는 프리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잘라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나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 스케줄링 도는 게 좀 더 빠르고 따라서 디코드가 아까만큼 훨씬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TTFT 측면에서는 좀 낮을 수 있어요. 필필이 더 오래 뭐 약간 이제 오버헤드도 생길 수 있고 스케줄링도 돌아야 되고 하니까 좀 더 오래 TTFT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TPOT 그러니까 토큰의 스트리밍 측면에서는 레이턴시가 되게 짧아지고 그 다음에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필 자체도 청킹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좀 테크닉도 쓰기도 해요. 되게 시스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프리필이랑 디코드를 또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하는 좀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GPU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처리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프리필과 디코드가 서로 다로 뭔가 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필을 우리가 뭔가 좀 우선순위 높여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TTFT는 좋아지는데 TPOT는 나빠지겠죠. 근데 T코드를 조금 더 우선순위 높여주려고 하게 되면 TPOT는 또 좋아지는데 TTFT 또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청크 사이즈를 막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볼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GPU 하나에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이 옵티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서로 좀 얽혀 있다 보니까 GPU를 나눠가지고 프리필하는 노드랑 그다음에 디코드한 노드를 따로 써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저의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보고 얘는 지금 프리필 해야 되는 단계야 라고 한다면 프리필 하는 인스턴스한테 얘 프리필 해줘 라고 할 거고 그럼 얘는 KV 캐시를 열심히 잘 만들겠죠. 그와 동시에 뭐 디코드 해야 되는 어떤 프롬프트가 있으면 얘는 디코드 인스턴스 노드에다가 전달해줘서 지금 디코드를 해 라고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디코드를 할 때 KB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KB 캐시는 다른 인스턴스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줘야 됩니다. KB 캐시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빙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적인 것들이 다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통신할 건지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리필과 디코드를 디스어그리게이션, 뭐 PD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최신 이제 LLM들을 서빙을 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사실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VLLM을 보시면 다 이렇게 고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논문이 이제 문샷에서 나오는 뭐 문케이크 같은 것들이 이걸 어떻게 할지들을 잘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을 봤고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스태틱 배칭하게 하면 안 좋으니까 컨티뉴어스 배칭하게 하고 싶다. 근데 컨티뉴어스 배칭하게 하면 이게 결국에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전들이 이루어진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페이지 어텐션인 거고, KB 캐시 그 자체를 계속 프리하고 얼로케이션 하지 말고 그걸 다 쪼개가지고 블럭 단위로, 홈페이지 단위로 얼로케이션하고 프리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개념들은 다 OS에서 이미 다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잘 최적화를 시킨 거죠. 거기에다가도 뭐 프리픽스 캐싱이라든지 아니면 이 필필과 디코드 사이에 간섭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를 해줄 수 있을까에서 나온 이런 개념들이 청크드 필필과 아니면 PD 디스어그리게이션과 같은 이런 테크닉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또 볼 건데, 하나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혹은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테크닉과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소개 정도만 할 것 같고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게 이제 왜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LLM을 인퍼런스 할 때 한 단어씩 디코딩을 하다 보니까, 한 토큰씩 디코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어떤 옵저베이션이 모든 문장들, 모든 토큰들이 다 같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발화하기가 되게 쉽고 어떤 것들은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scale root of 7이라는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오게 되면 2.646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 중에서 추론하기가 어려울 텐데, 말하기가 어려운데 나머지는 그냥 사실 앵무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엄청나게 쉬운 토큰이고, 요 마지막에 있는 토큰은 그나마 좀 어려운 토큰이죠. 그래서 이 토큰들도 사실 모든 가중치만큼의 디피컬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디코드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 바운드라는 거죠. 그래서 GPU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한 단어씩, 한 토큰씩, 물론 컨티뉴스 배칭을 하면 좀 낫겠지만 한 단어씩 예측하는 거는 유틸라이전 측면에서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쉬운 단어들은 좀 작은 모델들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조금 베리피케이션을 하든가 고도화를 하든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나온 게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고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아까 관측한 거에 첫 번째 관측으로 이제 어떤 토큰들은 쉽다, 어떤 토큰은 어렵다라는 거는 작은 이제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먼저 예측을 해봐요. 스페큘레이티브 하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디코드가 메모리 바운드인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타겟 모델은 이렇게 예측된 거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서베이션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블로그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인풋이 들어오면 먼저 드래프트 모델이 동시에 한 4개 정도 단어, 뭐 n개의 단어를 생성을 쭉 해봅니다. 몇 개 쓸 건지는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 아마 4개 정도를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정도 드래프트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 드래프트를 가지고 타겟 모델이 한번 포워드 패스를 쭉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아이고야, 다시 넘어갔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 앞에 있는 두 개는 뭐 예를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바로 억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아마 세 번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타겟 모델이 생각을 했으면 그걸 리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젝션을 하게 되면 다시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먼저 좀 용어를 정리를 할 텐데, 드래프트 모델은 일반적으로 Q라는 확률을 쓰는 것 같고요. 어프록시메이션하게 프로버빌티 일반적으로 Q를 쓰니까. 그래서 얘는 좀 빠르고 작은 모델을 통해서 토큰을 좀 드래프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모델은 P인데 얘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큰 모델이고 가정하면 정확한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 토큰들을 동시에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드래프트 모델, 되게 작은 드래프트 모델은 먼저 후보되는 토큰을 오토 리그레스브하게 여러 개를 쭉 생성을 해요. 한 4개 정도를 쭉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모델이 걔를 가지고 한 번에 쭉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고 얘는 안 좋고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베리피케이션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타겟 모델만 써가지고 샘플링을 했을 때랑 같은 분포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빠르게 한다고 드래프트를 하고 그다음에 드래프트에서 펴도 나온 거를 이제 타겟 모델 실제 모델이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 원래 타겟 모델만 쓰는 거랑 다르게 막 정확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먼저 뭐 동일한 얘기를 할 건데 드래프트 모델 Q가 그냥 한 단어씩 한 토큰씩 그냥 쭉쭉 생성하게 돼요. 근데 얘는 타겟 모델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뭐 4개 단어 정도를 생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4개 단어가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그 앞에 프리픽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픽스랑 그 4개 단어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타겟 모델한테 넘겨줘요. 타겟 모델은 얘를 가지고 한번 포워드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각각 단어에 대해서 로직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 대한 이 네 가지 토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얘를 붙여가지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포워드 패스를 하게 되면 이 4가지 토큰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로짓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릭이죠. 이렇게 한번 쭉 해서 타겟 모델이 각 토큰, 이 드래프트 토큰에 대해서 로직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로 괜찮은지 아닌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만약에 프리픽스가 x라고 하고 q라는 드래프트 모델이 이 감마계 토큰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앞에 x라는 프리픽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1부터 y 감마까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타겟 모델이 아까 싱글 포워드 패스를 쫙 해가지고 이 y 감마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로직 값이 각각 토큰들마다 y1부터 y 감마까지 다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억셉을 할지 아니 억셉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리젝션이 됐다면 거절이 된 거죠. 거절이 됐다면 확률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타겟이 요 토큰 샘플을 다시 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억셉턴스 룰이라는 게 억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전략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억셉턴스 레이쇼 알파라는 거는 P랑 Q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쉽게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토큰이 드래프트의 경우에 로짓이 0.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타겟 모델을 0.9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억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해 보면 아래가 0.4고 위에가 0.9인데 이러면 이게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알파 i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억셉을 바로 시키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드래프트 모델이 생성한 토큰은 그냥 내가 생성한 거랑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생성해 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억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이 리젝션을 시키는데 리젝션 할 때는 요만큼의 확률로 리젝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PI는 그러니까 타겟 모델은 0.12라고 로짓을 만들었는데 Q라는 드래프트는 0.2라고 만들었으면 얘가 더 크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확률에 따라서 거절시켜요. 얘는 2분의 0.12를 1로 뺀 거니까 40% 확률로 거절시키겠다. 그러니까 60% 확률로 억셉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드래프트 모델이 이렇게 각 토큰에 대해서 로짓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포워드 패스로 4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에 이 드래프트 모델 만드는 게 4개 전부 다에 대해서 싱글 포워드 패스로 계산을 하고 나서 각각 토큰에 대해서 로직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타겟 모델은 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래프트는 얘가 성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낮게 확실하게 찍은 거죠. 이 경우에는 어쨌거나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QI의 드래프트에서는 요 YI라는 토큰이 최종적으로 골라졌으니까 그냥 이거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억셉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QI라는 드래프트 모델이 이 YI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 드래프트 모델이 찍은 토큰은 0.2라는 어떤 로직 값으로 찍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타겟 모델이 보니까 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야 돼 확률이. 나는 이것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확률에 비례해 가지고 억셉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은 요 식을 따르는 거고 따라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0.2분의 0.12만큼 억셉을 시키니까 60% 확률로 억셉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얘기인데 40% 확률로 리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요 경우는 드래프트가 얘는 0.92의 확률로 현재 토큰 0.92의 확률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타겟 모델 0.93이에요. 얘는 억셉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요 토큰 같은 경우도 억셉이 돼요. 근데 세 번째 토큰은 리젝이 되겠죠. 리젝이 될 때 바로 억셉은 아니고 한번 이제 확률에 따라서 억셉을 할지 리젝션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률은 여기 나오던가? 제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에 따라서 억셉을 시킬지 리젝션 시킬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요 확률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 네 가지 토큰이 전부 다 타겟 모델이 만족을 해서 다 억셉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바로 공짜로 하나 다음 토큰까지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네 개 토큰이 전부 다 한 번에 들어오는 어떤 타겟 모델 입장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인풋 프롬프트잖아요. 인풋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다음 토큰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토큰까지 한 번에 쭉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좀 장점이 있고, 만약에 억셉을 했으면 괜찮은데 리젝션을 했으면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다시 뽑을 때는 이때는 타겟 모델이 뽑게 되는데 타겟 모델이 뽑을 때 요 한 번에 다시 뽑는 그 타겟 모델의 확률에 따라서 뽑는 게 아니고 요걸 좀 보정을 해가지고 뽑게 됩니다. 이 보정을 하는 거는 보시면 이 타겟 모델의 확률과 이 디렉트 모델의 확률을 빼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타겟 모델만 썼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Q로 뽑다가 Q에 리젝션 됐을 때 P로 다시 뽑게 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만큼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야지만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게 되고, 예제를 보면 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현재 토큰을 검사를 할 때 ABC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뭐 0.2가 나오고 뭐 B, 만약에 드래프트가 B를 뽑았으면 얘는 뭐 0.5로 했다고 치고 C는 0.3으로 했다고 치고 타겟 모드는 0.5, 0.3, 0.2라고 했다고 치면 억셉을 결정할 때는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조건 억셉을 하는 거죠. 왜냐면 타겟 모델이 더 크니까.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60% 확률로 억셉을 하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66% 확률로 억셉을 하게 돼요. 나머지 40% 확률로 B 같은 경우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33% 확률로 리젝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리젝션이 되게 된다면 요 식을 가지고 뽑게 됩니다. 요 식은 이제 PB-QV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0.3만큼을 해서 뽑게 되고 B는 0, C는 0이 돼요. 왜냐면 이 계산해보면 이게 지금 맥스로 해가지고 0으로 이게 그 플로어를 결혼했기 때문에 얘는 다 0이고 얘는 0이잖아요. B는 C랑. 그래서 얘는 무조건 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B랑 C가 리젝션이 되게 되면 사실 다 A만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이 타겟 모델이 생각했었던 0.5, 0.4, 0.2가 그대로 확률이 유지가 된 상태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면 좀 되게 빨리 해서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위에 있는 게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안 하면 사실 이 타겟 모델이 한 단어씩 이렇게 쭉쭉 뽑게 되거든요. 뭐 사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일 텐데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드래프트 모델이 충분히 잘 뽑았으면 이렇게 딱 뽑고 아이고야 이거를 멈출게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스페큘레이션을 쭉 했어요. 드래프트를 쭉 뽑고 그 다음에 이 덴스한 모델이 검사를 한 번에 쭉 하는 거죠. 쭉 했더니 이 is change in까지는 억셉이고 나머지는 reject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한 번에 쭉 건너뛰고 그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 드래프트 모델이 여러 단어를 또 생성을 쭉 해요. 빠르게. 그리고 얘가 전부 다 리젝션이 걸리게 된다면 뭐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뽑겠죠. 토큰을. 그리고 또 이렇게 뽑았는데 다 억셉이 된다면 사실 그중에 억셉을 다 시키고 나면 하나 토큰은 공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이미 이거 입력을 주면 다음 토큰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전으로 가기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드래프트 모델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건데 당연하게도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뭐 좀 연산이 좀 효율적이어야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타겟 모델이랑 좀 얼라인이 잘 맞아야 돼요. 타겟 모델이 억셉하는 거는 얘도
최대한 잘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모델을 쓰는 건 또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억셉이 거의 안 될 테니까, 히트가 거의 안 될 테니까 계속해서 리젝션을 하고 다시 뽑아야 될 테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이 같은 모델 패밀리에 있는 것 중에 작은 모델을 드래프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QN을 쓴다면 QN 70B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드래프트 뭐 7B나 13B 같은 걸 작은 걸 쓰거나, 아니면 만약에 MTP 멀티 토큰 프리딕션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트랜스포머, 이 베이스에 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다 건너뛰고 한두 개 정도의 경량 레이어만 추가시킨다면 넥스트 토큰들을 쭉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래프트 모델, 셀프 드래프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다른 전략들도 있을 텐데 뭐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빨리 끝날 거니까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퀀타이제이션인데 뭐 말 그대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더 작은 정밀도를 가지는 그런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 FP32나 FP16 혹은 BF16으로 학습을 할 텐데, 인퍼런스 할 때는 당연히 FP32는 거의 안 쓸 거고 BF16이나 심지어 더 낮춰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거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를 그러면 이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웨이트만 퀀타이제이션 한다, 아니면 KB 캐시를 퀀타이제이션 한다, 아니면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웨이트만 퀀타이제이션 하는 경우에 퀀타이제이션을 고려를 해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것도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 할 때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로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크 퀀타이즈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로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스케일링,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고려를 해가지고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사실 애독하게 쓸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애들을 가지고 학습 뒤에 퀀타이제이션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뭐 이 두 방식 다 이제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고, 뭐 제가 아마 시간이 없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VLM 뭔가 LLM 인퍼런스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스루풋이라는 단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도 나오고, 페이지 어텐션이라는 개념 나오고, 컨티뉴스 배칭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배우진 않았고, 퀀타이제이션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요. 플래시 어텐션 또 배웠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이제 커널 단에서 연산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얘기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등등등 이런 디서그리케이션 프레시가 디코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제공하는 기술이고,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 웬만하면 VLLM에서 하는 테크닉들 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랩하는 느낌이긴 한데 대충 다 소개는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머리를 얘기를 좀 하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온 이유가 사용자 측면과 그 다음에 서버 측면, 그리고 이 토큰 인프런스 할 때 코스트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이 방법들마다 어떤 거를 좀 중요시하는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요거를 개선을, 특히 굿풋 측면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는 이게 다 전부 다 디코드랑 프리필이랑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KB 캐시인 것 같아요. KB 캐시 때문에 뭐 페이지 어텐션 같은 거 나오고, KB 캐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나오고 등등 하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알고리즘이랑 인프라적인 거랑 그다음에 모델 컴프레션 다 전반적으로 결합을 해야지만 이피션트하게 서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KB 캐싱을 뭐 최대한 리듀스 할 수 있는 알고리즘만 만들었다고 이피션트한 건 아니고요. 페이지 어텐션만 썼다고 이피션트한 건 아니고, 뭐 퀀타이제이션만 했다고 이피션트한 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결합해야지만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서빙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테크닉들마다 고려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